그러면은 GDDR 같은 걸로 HBM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0.9 곱하기 0.9 곱하기 0.9 곱하기 0.9 해서 이미 붙이는 것만으로도 65.6%의 수율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8단을 치면은 더 낮죠. 43%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또 망가지면은 이게 엄청난 비싼 거기 때문에 검사 자체가 또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를 정리해보면은 여전히 테크 트렌드 중에서는 AI가 가장 중심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의 1위를 달성하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이러한 이제 블랙의 플랫폼이라든가 넥스트 플랫폼까지도 소개를 한 상황, 거기서 자체 칩 설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빅테크들이 자체 칩 설계로서 또 HBM을 많이 이제 구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 한데, 이렇다 보니까 기존의 D램이나 낸드 플래시와 같은 레거시한 그런 메모리 말고도 이 HBM과 관련된 질문들을 댓글로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엔비디아 GPU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HBM이 왜 다른 D램이나 메모리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HBM의 수율, 그러니까 양품의 비율이죠. 생산했을 때 이 수율이 왜 낮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요. 여기에 더해서 HBM을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HBM을 검사하는 기업들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업들 플러스 TSMC에서 코어스라고 불리는 2.5D 패키징 관련해서도 이 코어스가 왜 병목인지까지 한번 HBM과 관련된 4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다 보면은 이 메모리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로직 반도체와 결합을 하는 현대의 새로운 트렌드의 이 반도체 시장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기술들을, 그리고 그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HBM과 관련해서는 이제 SK 하이닉스 우리나라에서 잘 준비를 해가지고 엔비디아에 많이 집어넣고 있죠. 근데 이 HBM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부터 좀 챙겨가면은 왜 HBM을 다른 메모리가 대체하기가 어려운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먼저 이 부분입니다. 메모리 I/O 스피드. 여러분, I/O 스피드라고 하는 거는 이 메모리도 이게 결국 이 반도체 칩이니까 패키징된 이 칩을 보면은 이 꼬다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실제로 이 물리적인 핀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뭐 16비트 게임, 8비트 게임 하면은 게임기에 이 팩 꽂아서 했잖아요. 그 팩에 보면은 하나하나 이 접지되는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이제 접촉하는 핀, 결국 그 물리적인 핀을 통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전기가 온 됐다가 오프 됐다가 왔다 갔다 빠르게 되는 거죠. 이 왔다 갔다 빠르게 하는 거를 클락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즉 I/O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초당 많이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초당 이 I/O 핀마다 얼마나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가로 봤는데, 이 파란색 계열로 되어 있는 거는 기존의 레거시한 D램들을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나온 DDR5라든가 아니면은 그래픽 카드용으로 GDDR6, GDDR7 같은 경우는 I/O 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DDR5보다도 훨씬 더 높은 속도, 물론 요거는 계속 바뀌어갑니다. 이 맥스 기준으로 속도를 더 이제 경쟁하면서 빠르게 만들어내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야, HBM3나 3E, 4보다도 GDDR7이 더 높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GDDR 같은 걸로 HBM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모리의 데이터 처리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핀마다의 속도도 중요한데, 거기다 플러스 이 핀의 개수가 얼마나 많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요, 바로 이겁니다. 메모리 I/O 핀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존의 이 GDDR이라든가 DDR5도 그래도 핀의 개수가 많은 편인데, 그런데 이 핀 개수보다 HBM의 핀의 개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비교를 하는데, 기존의 레거시 D램이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 고속도로가 32차선, 288차선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속도로 차선, 1024차선에서 HBM4까지 가면은 2000차선이 넘는 것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한 차선에 자동차가 빨리빨리 가는 속도, 그 속도를 말하는 거는 I/O 스피드가 되겠고, 그러한 자동차가 얼마나 한 시간 동안 많이 이동을 했느냐가 바로 데이터를 많이 처리했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HBM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고속도로 자체를 굉장히 많이 늘려서 GDDR이나 DDR 같은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서 전체적인 데이터의 처리량을 늘렸다라는 거죠. 즉 I/O 핀의 개수 곱하기 한 핀이 처리할 수 있는 I/O 스피드를 딱 곱하면은 데이터 처리량이 나온다는 거죠. 이쯤에서 이 GDDR과 이 HBM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이건 이제 9버전 모델인데 AMD에서 나온 자료고요. 예전에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 위스 한 방에 보내는 게 32비트씩 내놓는다는 거죠. 근데 HBM은 1024개씩 보낸다. 클락 속도는 훨씬 더 높아요. 1750메가니까, 즉 I/O 스피드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죠. 7기가 바이 퍼 세컨드로 나가는데 얘는 1기가 바이 퍼 세컨드니까 얘가 7배 더 높죠. 근데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핀을 이 TSV라는 공정으로 중간중간에 이 D램을 여러 가지 쌓았잖아요. 이 쌓은 거에다가 이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이 TSV를 뚫어가지고 이리저리 다 내려와서 베이스 다이에 연결해서 이 신호들을 GPU 쪽으로 CPU 쪽으로 따다닥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HBM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밴드위스,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량으로 보면은 한 핀의 클락 속도는 GDDR이 빠를지 몰라도 종합적으로 곱해갖고 계산해보면은 얘가 100GB로 28GB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보일 수 있겠죠. AMD가 원래 그래픽 카드로서 이 HBM을 먼저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게 수율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비싸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패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이 서버용으로 싹 가져오면서 요거를 잘 처리를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종합적인 밴드위스를 보면은 HBM3E까지 늘어가면서 이 점차 이렇게 높아지는데 HBM4까지 가면은 실질적으로 이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거 이 핀의 개수를 1024에서 2048개로 더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 패키징을 통해서 물리적인 신호를 뽑아내는 그 개수를 늘림으로써 하다 보니까 기존의 GDDR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가한 속도가 한계가 있는데 HBM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거기다가 메모리 캐패시티, 그러니까 용량이죠. 용량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스택을 쌓죠. 지금 뭐 8단에서 12단, 그래서 16단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 이후도 계속 쌓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메모리 용량도 그런 식으로 쌓아가면서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지는 응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딱 바로 AI에서 이 매트릭스 연산에 해당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이런 것들이 막 연관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작은 행렬로 보이지만 이 행렬 자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따다닥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학습이든 추론이든 되게 많이 돌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역할로 하다 보니까 뭐 GPU는 코어를 늘려가지고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메모리에서 그 데이터를 한 방에 빨리빨리 가져와야지만이 이걸 빨리 처리할 수가 있는데 메모리 자체가 기존의 레거시 D램을 사용하면은 1초에 보낼 수 있는 이 데이터가 딱 한정적이니까 아무리 GPU를 빠르게 해봤자 메모리에서 꺼내오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 자체가 느리다 보니까 이거를 한 방에 처리해서 빨리 보낼 수 있는 HBM이라는 특이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GDDR은 GDDR대로 이렇게 밴드위스를 늘려가는 것도 있지만 또 HBM도 이렇게 늘어가는 거 하는 것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시그널 자체를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자체를 다른 걸로 대체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계속 스택을 쌓아가면서 지금 8단에서 12단, 그 다음에는 이제 16단까지 이제 바라볼 텐데 여기서의 문제는 바로 HBM에서는 수율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이 수율이 낮다라는 개념 때문에 어떤 것들이 중요해지는지 요 포인트가 사실 기존의 메모리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걸 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수율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바로 이제 위키칩에서 요거 웨이퍼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칩, 우리가 칩 다이라고 부르죠. 요 다이에 어떤 파티클이 떨어진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 빨간색 부분들을 걷어내고 이 연두색에 해당하는 이 양품의 비율을 바로 수율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yield라고 부릅니다. 이 반도체 yield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HBM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연두색에 해당하는 이 D램들을 양품의 D램들을 딱 한번 걸러내요. 그 걸러낸 것들을 다시 또 이렇게 쌓아간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이 4스택짜리인데 지금 전부 다 8단, 이제 앞으로는 12단으로 쌓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율이 어떻게 낮아지느냐?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이 본딩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았고 하고 있는 게 얘네들을 지금 엘리베이터 뚫어갖고 TSV로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을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얘네들을 붙여야 되는 기술들이 있는데 90%로 하는 것들을 4개를 쌓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0.9 곱하기 0.9 곱하기 0.9 곱하기 0.9 해서 이미 붙이는 것만으로도 65.6%의 수율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8단을 치면은 더 낮죠. 43%가 나오고 12단 하면은 28.2%입니다. 이걸 이제 본딩 수율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을 부처음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율을 깎아 먹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것만 있겠습니까? 얘네들을 붙인다고 했을 때 아까랑 이제 반대쪽에 지금 D램 다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크기로 보시면은 D램 다이들을 이렇게 붙일 때 이미 본딩할 때 그러한 확률로서 D램이 버려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본딩을 하면서 TC 본더를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더멀 컴프레션, 열 압착이니까 열을 줌으로써 이 D램들이 약간 후아지거나 이제 워피지라고 하죠. 휘어진다? 이게 약간 이제 구부러질 수도 있고 열에 의해서도 얘네들이 뭐 크랙이 발생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열 압착해가지고 또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 D램을 실제로 할 때 이 GPU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TSMC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실리콘 인터포저랑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코어스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병목인지. 그 가기 전에 이 인터포저라는 걸 통해서 이 실리콘 인터포저의 1024개의 데이터 링크를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을 하죠. 그래서 이 실리콘 인터포저에 해당하는 이걸 TSMC가 만드는데 그 이전 이 윗부분 HBM 컨트롤러 다이, 요 베이스 다이에 해당하는 요 부분까지를 하이닉스가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 엔비디아한테 요 A100이나 H100이라는 GPU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요까지를 웨이퍼에 딱 만들어 가지고 전해줍니다. 누구한테? TSMC한테. TSMC한테 전해주면은 이 TSMC가 요걸 받아갖고 엔비디아 거 요거 만들고 요거 실리콘 인터포저로 요걸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요거를 이제 전달을 했는데 얘가 다 이제 수율을 건져가지고 이제 양품이라고 해서 보낸 거라고 보냈는데 그때 가서 메모리가 문제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메모리 이거 불량품이었다라고 하면은 옛날 같으면 이제 D램을 딱 소켓으로 꽂는 형태였으니까 메모리만 싹 갈아 넣을 수 있는데 실컷 다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거 다 붙였는데 얘가 문제다라 하면은 이 전체 4천만 원짜리 이거 다 메모리 업체가 다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즉 수율이 낮아서 안 그래도 손실이 큰데 여기에다 플러스 만약에 이 검사를 제대로 안 해서 내보내면은 그만큼 또 물려줘야 될 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D램 같은 레거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자체에서 이 평가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다 잘라가지고 이제 패키징을 해가지고 칩 다이 하나하나 패키징을 한 거를 또 테스트를 하는데 일단 웨이퍼 자체에서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D램들을 이렇게 막 적층을 하죠. 이게 쌓아 올려요. 쌓아 올린 다음에 맨 밑에 로직 웨이퍼를 딱 꽂아가지고 웨이퍼 검사만 2번 한다고 합니다. 즉 웨이퍼 검사 하나, 패키지 검사 하나 이렇게 하던 거를 웨이퍼 검사 일단 D램 다이들을 선별해야 될 거잖아요. 어떤 것이 양품인지 90%는 양품이고 10%는 불량품이니까 그걸 구분해서 웨이퍼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열을 주고 막 그래요. 열 줘가지고 얘들을 이제 열을 발산했을 때 뭔가 안 좋은 게 나오면은 아 얘들은 걸러내야 되네 하면서 미리 걸러내는 작업을 웨이퍼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EDS 테스트라고 하죠. 그래갖고 거기서 나온 거를 이제 뭐 불량품이 나오는 걔를 이제 고쳐 쓰거나 아니면 그냥 버리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D램 같은 경우는 그냥 웨이퍼 테스트 한 다음에 그거를 다 양품이 나오면은 걔를 바로 이제 포장을 하면 되잖아요. 칩으로. 근데 HBM은 그게 아니죠. 그렇게 나온 것들을 쌓아 올린 다음에 다시 또 베이스 다이에 올려갖고 웨이퍼 자체를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거를 웨이퍼 테스트를 2번이나 하는데 요거를 또 이제 잘라가지고 전달을 하면은 그 자르는 과정에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제 다이싱 잘라가지고 검사하는 장비 이런 것들이 또 주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이런 폼팩터사의 이러한 프로브 카드 같은 거를 이렇게 웨이퍼 얹어가지고 이 웨이퍼 있는 자체에서 하나하나 이제 꼬다리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장비 웨이퍼 자체를 잘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 자체 그러한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드반테스트라든가 뭐 테라다인이라든가 뭐 폼팩터 같은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고 레거시 메모리에서는 어드반테스트랑 뭐 테라다인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일본에서 뭐 도쿄텔이라든가 도쿄정밀 같은 그런 기업들 굉장히 유명하죠.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HBM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뭐 한밀반도체야 워낙 유명한 기업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수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수율이 낮은 상태에서 또 이거 자체를 그냥 이게 커모디티로서 그냥 팔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TSMC에 또 보내야 돼. 파운드리 기업들한테 이거 결합해서 만들어주세요 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망가지면은 이게 엄청난 비싼 거기 때문에 검사 자체가 또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TSMC 같은 경우에는 저 실리콘 인터포저 코어스라고 부르는 바로 그 공정 자체가 지금 이제 바틀렉이다. 지금 너무 이제 공급이 너무 쇼티지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또 흐를 수밖에 없는 게 이 위에 보세요. 지금 이 GPU 크기, D램 크기 이거 다 하면은 이 면적 자체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해당하는 요 부분이 GPU랑 HBM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면적적으로 다 이제 커버하는 거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거를 이제 굉장히 많은 범프들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리콘 인터포저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실리콘 인터포저를 실제로 웨이퍼를 통해서 이제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 웨이퍼에 이렇게 커다란 칩이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TSMC도 이제 공장 돌리는 팹 돌리는 이 캐파가 있는데 이렇게 큰 실리콘 인터포저를 생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틀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캐파를 증설을 한다 아니면은 엠코라든가 다른 오사트 기업들 그런 기업들한테 이걸 넘겨줘가지고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HBM에 궁금한 이 4가지에 대해서 왜 대체 불가인가? 왜 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가? 왜 검사가 중요한가? 걔네들이 연결하는 코어스라는 것이 왜 병목일 수밖에 없는가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봤고요. 사실 이제 원래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장비 관련된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정리를 별로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HBM이라는 거를 하나의 주제로 해서 이렇게 한번 궁금하실 만한 부분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